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연우입니다. 그 풀이법 관련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아니 유연우식 풀이법으로 첫 번째 고난도 지문이 풀리냐, 두 번째 이게 모든 지문에 적용이 되나,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루는데, 첫 번째, 이론적으로 제 방식이 안 통하는 지문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제가 적용 못할 뿐이에요. 몇 가지 지문은. 일단 제가 적용 못하는 지문이 몇 개 뭐가 있냐. 일단 2309 유리분이 있고요. 2309 댐핑 인자가 있고요.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수능 카메라. 또 뭐 있더라.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실력적으로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식에 대한 그런 최적의 풀이를 다 알진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 방식이랑 딴 거를 섞었습니다 했죠. 두 번째, 모든 지문에 적용이 되냐?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왜? 수능 시험은요, 지문을 기반으로 답을 내야 되는 선지이기 때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 지문에서 관련 내용을 찾는 거는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맞을 수도 없어요. 왜? 적용 못하면 틀리는 거니까요. 틀린 방식이 아닌데 이 방식을 쓴다고 해서 무조건 맞는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잘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보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할 거는 A어 지문을 여러분들이 말하는 발췌독으로 어떻게 푸나, 이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일단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제는 선, 올바른 것 같은 도덕령에 대한 해명 바탕으로 무엇을 고른 판정하는 객관적인 판정. 여기서부터 이미 끝났어요. 저는. 왜? 너무 길어요. 문장이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윤리학의 주요 주제는 그냥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다 라고만 잡고 넘겨요. 그 다음에 A어는 진리적 성을 가진대요. 이게 뭔데요? 여기 있겠죠? 진리적 성 뭐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거짓 성질을 갖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이런 성질 정도만 잡고, 뭐 이런 게 종합적 문장이래요. 경험적, 뭐 분석적 문장이랑. 몰라요. 여기서부터 읽기 싫어요. 넘어갔어요. 안 읽었어요. 그냥 실전에서. 제가 이제 이거 현장에서 풀 때 13번 하나 틀렸거든요. 근데 그냥 넘어갔어요. 12번 A의 입장. 자, 1번 선지에서 주가 되는 핵심 문장 이거죠. 기술적 용법. 그럼 여기서 기술적 용법을 찾아요. 뇌를 빼고 그냥 쭉 찾아요. 여기 있죠. 여기서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뭐 사실 기술 문장이라면 옳고 그름에 가는 것이 아니고 검증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검증 가능하다 맞는 말. 2번 표현적 용법. 이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이다. 그럼 표현적 용법 아까 봤는데요. 여기 감정 표현 맞는 말. 3번 주어랑 수를 일맥강하게 통해서 검증할 수 있다면 그거는 분석적이다. 주어수로 볼까요? 주어수로. 그죠? 근데 여기서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인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은 뭐예요? 이 둘이가 관계를 맺고 있고 그게 분석적 문장이라는 거의 조건이죠. 맞는 말. 3번 맞는 말이고요. 4번 용법은 도덕용어 기술한 사실 종류에 따라서 기술적이라는 표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이미 개소리인 게, 보세요.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문장과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이라 했어요. 그럼 뭐예요? 개소리죠. 사실의 종류가 아니죠. 끝. 다음 13번 A로부터 출한 내용이요. 그럼 여기서 일단 나지문 아예 안 읽으면 불안하니까 나지문 볼까요?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일을 보여준다. P면 Q이다. Q이다. 뭐 모르겠어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몰라요. 표준은 나쁘다. 몰라요. 나빠. 하고 넘겼어요. 여기서 자, 일단 철학 지문은요, 대응시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볼게요. A로부터 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1번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여기서 판단적이지 않은 거에 대한 기준을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볼게요.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의 나쁨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그런가 보다.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냥과 완전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 단독 짓는 그렇지 않은 판단적이다. 그렇대요.
판단적이라는 것은 여기 있다.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다. 근데 여기서 엥? 뭔 개소리야? 하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렇대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예시가 나오죠? 귤은 맛있다. 그럼 이게 설명이 나오겠죠? 귤은 맛있다는 이런 조건문이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단적 본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근데 여기서 판단적 본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판단적이지 않다? 1번 이를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방식이 되게 위험한 이유가 일단 단어가 유사하면은 그냥 답을 찍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정교하게 깎아야 돼요. 잘 봐요. 자, 이건 뭐예요? 조건문이죠. 그럼 이게 뭐예요? 조건문에 포함된 내용이죠.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 2번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 진술일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근데 볼까요? 여기서 단독으로 진술되는 그렇지 않든 판단적이다. 그리고 판단적이라는 것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라는 말이니까 단독 진술일 때에만 참 또는 거짓 개소리죠.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외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지 않는다. 볼까요? 더러우니까. 자, 얘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이것도 3번인가? 아니죠. 더 읽어야죠.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이 여전히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 부여하는 행위의 내용을 지닌다.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이지 문장 자체는 아직 속성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닌다. 틀린 말. 4번 화자는 귤이 말씀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내용을 진술할 수 있다. 볼까요? 여기 있었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틀린 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은 뭐예요?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부분적 이해가 들어가는 거죠. 발췌독이 아니고 필요한 부분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휘하지 못한다. 여기서 한 번. 두 번째,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해야죠. 그럼 이 문장이 어떻게 다른가?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와 판단적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문장이 맞죠. 반대가 아니고 발현할 수 없지만 있다. 이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5번입니다. 유지할 수 있다 인 거죠. 독서에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면은 이렇게 돼요. 아니 발현하지 못하는 건데 그러면은 잃지 않는 거랑 이게 같이 쓸 수 있나? 하는 거죠. 근데 둘 다 할 수 있지 않나요? 잃지 않으면서 발현하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법적 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14번 어쩌고 저쩌고 몰라 옳다. 도덕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전통적인 윤리학자 얘네들의 진술을 봐야겠죠. 윤리학 주어 주제 이런 거에 그런 독립적이란 말이 없어요. 이건 에이어 지문이죠. 에이어 주장. 여기 있죠.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그리고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얘네는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얘는 없다. 3번 옳지 않다.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다. 볼까요? 여기 있네요. A어는 진리적 합성을 하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다.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니까 얘도 맞는 말. 4번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 갖는다. 예? 안 가진다면서요. 그럼 전권 긍정식이 뭔데요? 그거에 한해 가지고 진리적 합성 가진다? 근데 A여가 지금 그런 말을 했나요? 전권 긍정식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A여의 주장이 있냐고요? 없어요. 그럼 A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4번. 15번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이해한 내용. 기억 뭐예요? 그럼 여기서 읽긴 해야겠죠. 예의상. P이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정정해야 한다. 얘는 P이면 Q이다. P라는 전제 참여는 Q이다는 참여는 타당하다. Q이다 어쩌고 모르겠어요. 읽기가 싫어요. 그냥 짜증이 나요. 근데 여기서 기억. 어쨌든 이거가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이다. 그래서 전권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은 더욱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은 나쁘다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야 된다. 그러므로 A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얘네는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해야 된다. 근데 이거 그냥 눈깔 굴리기로 답이 나오는 게 A여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즉 A여의 견해가 맞다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모든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견해가 옳다면 전권 긍정식이 타당해 보인다. 근데 부정한다 했으니까 1번. 맞잖아요. 넘겨요. 16번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는 폭력에 대한 반대는 태도를 표현한다. 그래서 이렇다면 이렇다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그래요. 1번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 주장은 도덕 문장을 포함한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보기의 주장을 상충하는군.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앞말이 맞는가?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하는가? 그럼 여기서 도덕 문장에 대한 설명 볼까요? 여기 있죠.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라고 A여가 주장했죠. 근데 도덕 문장 포함한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맞나요? 얘는 도덕 문장 포함하는 이러한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그리고 자선은 옳다, 폭력은 나쁘다 이런 것도 태도를 표현한다. 그럼 어쨌든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하는 게 맞죠? 상충하지 않겠죠. 1번. 이렇게 하면 그냥 뇌 빼고 담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저 뇌 낄게요. 뇌 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전통적인 윤리학에 주어지는 선, 올바른 것 같은 도덕 용어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제 첫 독해랑 다르잖아요. 그냥 이거의 주제는 뭐가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근거를 찾는 것이다. 근데 윤리학은 오랫동안 그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인 도덕 문장, 이렇게 둘이 같은 말. 2. 진리적 합성, 즉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오케이, 그럼 다음부터 A여 주장이 나오겠죠. A여는 진리적 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되는 분석적 문장이구나. 그럼 여기서 분석적 문장은 그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이 되고, 종합적 문장은 경험적 관찰에 의해 검증이 된다. 근데 여기서 도덕 문장은 둘 다 아니기 때문에 진리적 합성이 없다 라는 거고요. 우선 그는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는 기준의 논리를 수용했대요. 오케이. 근데 선은 A다 라는 도덕 문장이 분석적이려면 뭐였어요? 단어의 정의를 통해 검증돼야 했죠.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왜? 선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A를 포함해야 되니까요. 하지만 선은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는 단순 개념이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 그럼 여기서 이게 왜 속성이나 내용을 더 이상 분석할 수 없지? 이건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렇다잖아요, 지문에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선은 A다라는 도덕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선 그 자체는 우리의 감각으로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나는 검증할 수 있는데, 나는 감각으로 검증할 수 있는데, 뭔 개소리예요. 그렇다잖아요. 지문에서 검증할 수 없대잖아요. 자꾸 여기서 지문이랑 기싸움 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도덕 문장은 다양한 감정의 태도를 표현하고 타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A는 주장했다. 그렇대요. 그는 많은 사람들이 도덕 문장이 진리적 것을 갖는다고 오해하는 것은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라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도덕 용어는 감정 표현하는 표현적 문장이거나 아니면 세계에 관한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기술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예시 들어갑니다.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되는 사실을 기술한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가는 것이 아니다. 왜요? 아니 그냥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은 아닌 거죠. 둘이 좀 다른 거죠. 도덕적으로는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배척된다. 도둑질이라는 게. 그런 거를 그냥 보여줄 뿐인 문장이니까 얘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가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도덕 문장이 아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하다 라고 했어요. 반대로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다. 즉 나는 도둑질은 나빠 라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였다면 이는 감정을 표현한 거니까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게 아니고 도덕 문장인 거죠. 그래서 A 여기는 이런 도덕 문장, 즉 도둑질은 나빠 라고 진술한 것이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 보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대요. 근데 그럼 여기 무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 사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뭔가를 어떤 대상에 대해 느껴야 말할 수 있는 게 도덕 문장인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그에 대해 기술할 수 없겠죠. 감정을 못 느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에 대한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 면도 있다. 그렇대요. 끝. 2번 논리학에서 제기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리를 보여준다.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P는 Q. P 따라서 Q. 이 논증을 전건긍정을 한대요. 전건긍정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 타당하다.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이지? 예시가 나오겠죠.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대요.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귤 맛있다. 이거랑 야 맛있는 귤은 비싸. 이거는 화자가 어떤 특정 귤을 보고 맛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맛있는 귤이라는 거를 전제한 거잖아요. 즉 화자의 선호를 표현한 게 아닌 거예요. 이에 전건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와 P이다 이 둘의 P는 내용 차이가 생겨요. 무슨 말이에요? 귤은 맛있다를 혼자서 썼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딱 말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이런 조건문으로 표기했을 때는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둘의 내용에서 차이가 생긴다. 여기에서의 귤은 맛있다와 혼자 쓸 때의 귤은 맛있다는 서로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와 이 P가 달라서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 거죠. 왜? 둘이 똑같아야 참을 보장하는데. 자, 그래서 전건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어쩌고 라는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만약에 이 표절은 나쁘다라는 게 감정을 표현했다면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둑질은 나쁘다 에서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 기술이 아니고 진짜 감정 표현이라면 위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A의 말이 맞다면 이런 전건긍정식의 타당성을 부정하거든가 아니면 전건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즉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된다. 이 쟁점에 대해서 행크스는 논의를 전개했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A 내용이 나오죠.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에 대한 대상에 나쁨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준다. 그쵸?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아까처럼 독립적일 수 없다 라는 말이죠. 그런 문장은 단독 진술이든 아니든 판단적이다.
문장의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그 문장의 본질, 이것이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문장 포함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그리고 조건문 포함 문장도 판단적이다. 그래서 단독 진술일 때랑 내용 차이가 없다라고 했어요. 왜요? 그런 문장은 단독 진술이든 아니든 판단적이다 라고 했으니까 단독 진술이든 뭐든 간에 어쨌든 이 문장도 별 차이가 없다 라는 거고요.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강정식 타당모일 뿐 아니라 실제로 타당하다. 그렇대요. 그렇다면 P이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 진술인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그럼 여기서 얘네 둘은 이 몇몇 논리학자들은 이 둘이 다르다 했어요. 그거에 대한 행크스의 견해가 펼쳐집니다. 가령 귤은 맛있다는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성은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지금 이거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귤은 맛있다, 내가 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나 태도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닌 거잖아요. 위에 따르면 조건문에 있는 귤은 맛있다는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단독 진술이면 그런 건데, 조건문에 포함되는 귤은 맛있다는 화자가 뭔가 선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 않는다. 왜요? 아니 뭐 그렇대잖아요. 전 여기서 그런갑다 했어요. 왜? 전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시 말해, 그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 변환 내용을 지닌다. 그렇대요. 사실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뚫어내려는 순간 빡세져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떤 철학자의 견해일 뿐이잖아요. 정의 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견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수용하면 돼요. 그대로.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할 수 있지만 뭐 좀 더 이제 텍스트적으로 뇌에 잘 들어오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어차피 거의 소요 시간이 똑같지 않나? 전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적당히 푸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고난도 지문을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읽어가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떤 문장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정도의 효능감을 느낄 뿐 그 이상의 뭔가를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강사를 까는 게 아니고요. 정독을 했어요. 근데 정독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또는 정독을 했는데 문제가 발췌로 풀려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 지문을 까요. 뭐 잘못 낸 지문이라든지 아니면 학생이 이해할 수 없는 지문이라든지. 근데 애초에 이해를 못하는 지문 속에서도 답을 찾아내는 게 국어 능력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운 지문이어도 그 지문이 어떤 정보를 다 담고 있는지 그런 거를 뽑아내가지고 찾는 것도 하나의 국어 능력이라 생각하는데, 전 그래서 둘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이런 논리학이나 철학 지문은 내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시험장에서 뭐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근데 저는 그게 안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 학생들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정독을 하는 건 좋은데 저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읽었을 때 사실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했다라는 그런 기분 좋음 정도만 남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막 크게 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지문에선 정독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현상을 잡고 쭉 내려가는 그런 지문이라던가 뭐 유류문이나 그런 것처럼 노이즈 지문처럼. 근데 그런 거 빼면은 딱히, 그리고 어차피 다시 돌아갈 거잖아요. 이거 관련 내용은 일로 가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적인 차이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는 거예요. 아무튼 저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 가서 또 발췌로 풀 거면은 머리 아픈 짓을 뭐하러 왜 하죠? 그런 거죠.
아무튼 해서 A어즘을 어떻게 푸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한번 찍어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멤버십의 평가원 해설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부터 좀 바빠질 건데 해봐야죠. 약속했으니까. 아무튼 전 과외하러 가야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